처음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걸 왜 측량 방법이라고 하냐면 측량 기구가 다릅니다. 측량 기구가. 이러한 측량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가 있는데 이 측량 기구를 평판 내지는 측판 또 내지는 산발이라고 불러요. 산발이. 발이 3개라고 해서 산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다리가 짝수개면 움직인답니다. 요게. 그런데 홀수개 3개면 5개도 움직일 텐데 3개면 이게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관측이 정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측량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측량기구가 저 측판, 평판이라는 측량기구인데요.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산발이라고 불러요. 다른 측량기구도 다 다리가 3개인 것 같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측량기구라서 여기다가 산발이라고 붙입니다. 평판, 측판, 산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평판 측량 내지는 측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이렇게. 그러면 관측한 수치가 노트북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불러요. 전자평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측량기구가 전자평판이라는 측량기구입니다. 이 전자평판 내지는 평판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냐면 경계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입니다. 경계. 그럼 경계는 어디에 그려지는 정보냐면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어디에 그려지겠습니까? 도면에 그려지겠죠.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측판 측량은 경계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이 수집된 경계는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라는 지적 공부에 이 경계가 그려질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도해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어렵지 않죠? 네, 한자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량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절대로 만원경은 아니에요. 이 측량기구의 이름은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경은 경도를 얘기하고요. 위는 위도를 얘기하고 의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위의라고 부르고 경위의를 사용해서 측량을 한다면 경위의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경도와 위도가 뭐냐면 나중에 합격하셔서 사무실을 열면 대표가 되시죠. 사장님이 되시죠. 폼이 나야 되니까 사장님 책상 위에 지구 모양의 장난감 하나 올려놓죠. 그걸 지구본이라고 부를 텐데 가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걸 위도라고 불러요.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경도라고 부릅니다. 이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점이 바로 좌표값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뭘까요? 아니 2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좌표값. 그러면 이는 무엇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좌표를 수집하는 측량기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경계점,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좌표값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가 수집이 되니까 이 좌표값은 어떠한 장부에 등록되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러한 정보들이 수집이 될 거예요.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경계점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원점이 될 테고 여기 좌표값이 수집되겠죠. 좌표값이 이렇게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게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 2, 3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나올 겁니다.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이 숫자를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 그리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숫자는 부호. 그러니까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숫자를 부호. 그리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좌표 등록부에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들이에요. 이때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200, 300, 400, 100, 10, 2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정보는 수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죠. 그래서 수치 지적. 좌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죠. 그래서 좌표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경계점 좌표 지적 내지는 수치 지적이라고 불러요. 수치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바대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됩니까?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토지 표시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됩니까? 저쪽은 경계, 이쪽은 좌표. 그렇죠. 토지 표시 요소의 결정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정밀한가? 어느 것이 더 비싼가? 요 세 가지가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의 장단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게. 그럼 먼저 어느 것이 토지의 모양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도의 지적. 이거는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토지의 모양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른이죠. 이거 토지의 모양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저도 물론 모릅니다. 이건 전문 자격을 가진 자들만 알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해는 이쪽이 훨씬 쉬울 테고 어려울 겁니다. 즉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장점은 도의 지적은 이해가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좌표 지적은 이해가 어렵고 단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는 어느 것이 정밀하겠습니까? 저쪽 거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눈으로. 이쪽은 컴퓨터가 딱 계산해낸 겁니다. 어느 것이 정밀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정밀도가 떨어질 테고 정밀할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비쌀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즘 컴퓨터 1000만 원짜리 노트북도 있으니까 이게 비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만안경처럼 생겼죠? 이건 수억짜리도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줄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간 거기 보시면 경계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진데 거기 줄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 책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마다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이 무슨 지적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입니다. 원칙이 도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좌표 지적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4천만 필지마다 좌표값을 수집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그 정도 돈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도의 지적은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싼 토지는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땅값 비싼 지역에 바로 수치 지적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좌표 지적은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칙은 도의 지적. 그렇죠? 그래서 산간 지역이건 도시 지역이건 다 도의 지적이에요. 모든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수치 지적은 도시 지역의 땅값 비싼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산간 지역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토지는 다 지적도 임야도가 있으니까 도의 지적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은 땅값 비싼 지역에만 존재하니까 네, 정확하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축척 변경 측량 실시 지역에서만 요 좌표값이 존재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등록 그 표를 보시죠. 표. 도의 지적은 적용 지역이 농촌 지역과 산간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 지역도 도의 지적이에요. 왜요? 지적도 임야도는 도시 지역 토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등록 대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옆에서 본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땅속이 될 겁니다. 지중이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땅 지자를 써서 지, 가운데라고 해서 중, 지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이 될 겁니다. 공중. 여기는 지표면이 되겠죠. 지표면이 될 겁니다. 이때 토지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이 된다면 이를 2차원 지적이라고 불러요. 이 2차원이라는 문구는요. 2차원이라는 문구는 평면, 수평을 수학에서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이를 평면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평면을 2차원에서 수학에서 2차원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는 보통 경사면이 더 많은가요? 평면이 더 많은가요? 물론 네, 경사면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학원 다 평면이라고 했는데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걸 수평 지적이라고도 불러요. 2차원 지적,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공중에 관한 정보도 수집할 때 이를 3차원 지적이라고 불러요. 이 3차원이라는 용어는 수학계, 과학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입체면을 3차원이라고 불러요. 입체를. 그래서 입체 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입체 지적. 교재에 따라서는 4차원 지적도 있는데요. 4차원 지적이라는 개념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학술대회에서 나타난 개념이래요. 2013년도에. 그래서 막 시작되는 개념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교재에 따라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보시는 분을 위해서 3차원 지적에 시간의 개념이 개입이 되면 이를 4차원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별로 땅속 지표상 공중의 정보들을 시간별로 수집할 때 이때 4차원 지적이라고 불러요.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네, 설명이 됐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아까 어디서도 봤습니까? 이 그림은 3차원은 아까 이 그림 그린 적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안 떠오르지만 본 것 같기는 하죠. 그러면 돼요. 네.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 그래서 이 입체 지적, 3차원 지적과 연관된 지적이 다목적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지적이 다목적 지적.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등록 유무에 따른 분류,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이 있는데요. 이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는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때 적극적 지적. 국가에게 적극적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신청이 있을 때만 등록할 때 소극적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면 그 전에 이거 문제 해야죠.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겠습니까? 네? 소재, 집업, 지모, 면적, 경계, 좌표는 어디의 정보입니까? 지표상의 정보죠. 지표상의 정보니까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얘기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의 헌법적 설명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그 한 필지 토지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가장 관심이 많은 자는 누굴까요?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자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자,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에 대한 신청권을 소유자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 국가는 등록해 주겠죠. 그런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할 의무가 지적소관청에게 인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입니까? 소극적 지적입니까? 적극적 지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맨 앞에서부터 보시면 법지적 단계죠. 두 번째, 원칙은 도해지적, 예외적으로 수치지적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2차원 지적입니다.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는 지표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2차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지적이죠. 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보통은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적극적 지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나오는데요.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5월달, 6월달, 5, 6월달쯤 되면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7월부터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적법은, 공간정보법은 7월부터 하셔도 합격하는데 전 지장이 없어요.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등기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7월부터 등기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시면 한 열흘 정도 공부하다가 네, 아예 포기합니다. 이게 등기법 특징이 그래요. 절차법이라서. 그러니까 등기법은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뒤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저절로 비교가 돼요. 그때쯤 되면 제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표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19쪽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거기 목적이 있는데 어느 법이건 간에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법이건 간에. 목적은 뭐냐면 그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을 의미해요. 법률이 만들어진 재정 목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출제 영순위가 됩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게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보통은 제1조에 규정을 둬요. 제1조에. 1조에.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예외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별표도 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좀 보죠. 첫째 줄 보시면 측량이라는 문구가 있죠. 측량. 이 측량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일반 측량이 있고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이 일반 측량은 지적 측량을 제외한 다른 측량들을 얘기하는데요. 바닷길 측량. 바닷길도 있어요. 왜냐면 선박이 지나갈 때 암초가 있으면 선박 구멍 뻥 나죠. 그렇죠. 암초가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닷길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올릴 때 있죠. 그렇죠. 그때도 제대로 올려야 되니까 측량해야 될 겁니다. 다리 놓을 때도 있죠. 그때도 측량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일반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제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측량은 어느 거겠습니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마저도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측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일반 측량도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험법에 안 나오죠.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제1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관련성이 조금 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수로조사라는 문구가 있죠. 수로는 바닷길을 얘기해요. 바닷길. 바닷길. 암초가 있는 것을 피해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바닷길도 지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바다지 토지가 아니에요. 그 우리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 밑에 줄 보시면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가 있죠. 이것도 우리 지적과 관련이 없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우리 공간정보법에 들어온 시점부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단골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변천 가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틀리세요. 네. 10개 이상만 특정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저도 모르고 이 책을 쓰신 양반도 모르고 대학교에서 교수하는 놈들도 모르고 네, 문제를 낸 놈도 모를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 이건 이해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건 앞으로 안 합니다. 11월, 12월, 1월, 2월만 해요. 지적 국정주의, 지, 토지, 적, 정보, 국, 국가, 정, 정한다 라는 뜻이고 원칙, 주의는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정하겠습니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적은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국정주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반대말은 지적 민정주의가 되는데 여기서 민은 백성을 얘기하겠죠. 백성민자니까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민정주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보니까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가 될 겁니다. 서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은 국가가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 형식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적, 토지, 정보, 형식, 일정한 형식, 주의는 갖춰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형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지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지적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인데요. 그 형식이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 지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적 등록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개주의. 공개라는 용어는요, 공시라는 법률 용어에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인들의 용어예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공시 법령이죠. 그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지적 공개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된다고 했죠. 공개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아까 보셨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내용이 공시가 돼야 되니까 정확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해야지 형식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기관의 심사권은 서면조사권이라고 해서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걸 형식적 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 이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의. 아까 보셨죠? 네. 소유자에게 일단은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소유자가 60일 내지는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니까 적극적 등록주의라고 부르고요. 지적소관청은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강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강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정의가 나와 있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뒤에서 볼 거예요. 다 볼 건데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5번의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어도 되고 비자치구청장이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이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포함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비자치구청장이 포함이 되니까 비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옆에 보시면 제외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를 두는 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에서 물론 제외가 돼요. 그래서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고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설명이 됐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에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전자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네. 이게 근시이면서 노안이니까 잘 안 보여요. 안타깝죠? 그래서 안경 2개를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밑줄 치시고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느냐면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붙인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지적도나 임야도는 반드시 측량이 필요해요.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나 임야도가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진 지적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속 지적도만을 위해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적도를 만들어낼 때는 당연히 측량이 필요하지만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그 지적도를 붙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파일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종이로 된 것은 풀을 붙이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컴퓨터 파일 형태만 존재합니다. 파일을 이용하여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는 문구 있죠. 요거 밑줄 치시고 거기 없는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없는에. 보통 지적도나 임야도는 측량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죠. 토대, 임대,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그 안에 지적 공부 안에 연속 지적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무원분들은 안전한 걸 좋아하죠.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이거 갖고 측량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네, 이걸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물론 출제가 되는데 뒤에서 강조를 드릴 겁니다. 뒤에서. 이제 25쪽 토지의 조사 등록을 보겠습니다. 26쪽을 가보시면 조사 등록의 주체라는 문구가 있죠. 주체.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라고 돼 있죠. 네.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모칸 만들어 놓고
모든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모칸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렇게 연결되면 맞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별로 이러면 틀리겠죠? 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군구별로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위임한다고요? 지적수석관청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직권에 의한 조사 등 거기 박스에 토지 등록회 주체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네.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지만 틀렸어요. 이것 그냥 아닙니다. 네. 네. 최초의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후에는 지적수관청 뭐 그거 아니에요. 최초의 등록도 여기서 최초의 등록은 뭘 의미하냐면 국가가 탄생했을 때 그때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이거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네. 별표 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하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요 순서까지 암기되셔야 됩니다. 순서까지. 근데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수관청이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수관청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죠. 이때는 어떻게라도 등록해야 된다고요? 직권으로라도 등록할 겁니다. 이때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절차 순서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수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때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당연히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이때 수립되는 계획은 토지 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지적수관청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분명히 토지 이동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건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 이용은 공법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이용이 아니라 이동.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야 되겠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그 토지한테로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장에 가서 뭘 할까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의 조사는 토지 이동에 대한 조사가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되겠죠. 수집된 정보는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어야 될 겁니다. 적어야죠.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부는 장부라는 뜻이에요.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어야 될 겁니다. 수집된 정보를. 맞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는 토지 이동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겠죠. 적혀 있겠죠. 그 장부를 가지고 지적수관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야 될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서류의 이름은 토지 이동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장부에 적혀진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요. 이를 토지이동조서라고 부르는데, 이 조서라는 용어도 법률 용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부릅니다.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 조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서가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누가 작성했을까요? 경찰관이. 피고인 신문조서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검찰이. 아니, 법원이.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서라는 문구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우리 법에서. 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를? 지적 공부를.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토지 이동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두 번째,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는다는 거. 그리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는 거. 거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보다는 토지 이동 조서 작성이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서류에 첨부합니다. 첨부가 된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즉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순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한 10번 정도 반복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린 그림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졌다 그랬죠? 여기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휴전선. 여기에 대한민국 전 국토가 쪼개진다고 했죠? 어떤 단위별로 쪼개진다고 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 단위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지번부여 지역별로 쪼개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합니다. 이때 지번부여 지역, 즉 동지역과 리지역은 다시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인위적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지라고 불렀습니다. 필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필지가 구획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하나를 한필지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필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테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물론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합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는 직권. 그렇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 예외는 직권.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 필지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한필지 성립요건 6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암기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6가지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로 출제한다고 했죠. 이거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2번이나 출제됐어요. 최근에. 또한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병 요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외워두시면 합병 요건 양이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도 출제가 되고 합병 공부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처음 보신 분들은 암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지, 소, 지지, 축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까? 소, 소유자가 동일할까? 지, 지목이 동일할까? 사용 목적,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그랬죠. 달리 표현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예요. 그래서 용도가 동일할까? 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요 6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소, 지지, 축 등. 여기서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이쪽 지번부여지역과 이쪽 지번부여지역은 여기서 먼저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걸쳐서 이렇게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먼저 쪼개진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분할이 되는 것이 토지니까 이렇게 한 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먼저 쪼개지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양쪽 지번부여 지역에 걸쳐서 한 필지가 성립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걸쳐서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쪼개져 있으니까 이것만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번부여 지역과 이 안에 있는 지번부여 지역은 다시요. 이 안에 있는 지번부여 지역은 다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죠. 그래서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 일부는 A동, 일부는 B동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한 필지는 지번부여 지역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여기 보시면 이쪽은 A 소유, 이쪽은 B 소유 이렇게 존재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가능해요. 이렇게 소유하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네? 이건 공유지분이죠. 소유는 이렇게 소유하고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요. 이게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네? 다른 의미예요. 요게.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는데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불러요. 이게 민법에서 하십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상호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극히 예외입니다. 극히 예외고 이렇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전체 A 소유든지 전체 B 소유든지 이것만 가능해요. 이거를 바로 소유자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할 것.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 없이 등기부에 이렇게만 등기가 되는 것이 공유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동일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건 소유자가 동일한 겁니다. 나중에 공유 개념을 민법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왜 동일한지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민법에서 안 하실 테니까. 네, 이건 소유자가 동일한 겁니다. 지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통 지분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까? 이건 이따가 보실 거고.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까? 이걸 보시는데요. 이게 한강입니다.
그래 한 필지가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느냐.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관리하기가 이게 어렵겠죠. 공시 기능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렇게 한 필지는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에 의해서 한 필지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공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은 한 필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3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당연히 관리가 힘듭니다. 공시 기능도 떨어져요. 지금 낭떠러지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필지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관리도 힘들고 공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집안이 연속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할 것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3,300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치면 1,000평이에요. 1,000평. 이 1,000평의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1,000평의 토지 그 크기대로 도면 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0평이나 되는 종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다면 당연히 기네스북에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큰 종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면 위에 종이 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축소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이라고 불러요. 축소, 척 비율입니다. 비율 척차예요. 그래서 축소를 해봅니다. 600분의 1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걸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6000분의 1로 축소하면 이 크기보다는 더 작게 그려질 겁니다. 왜? 더 많이 축소했으니까. 맞습니까? 요거를 대축척이라고 부르고 이를 소축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모든 축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7개의 축척만 인정합니다. 7개만. 그건 나중에 외우실 건데요. 대축척에 해당되는 것은 500분의 1, 600분의 1. 요 두 가지만 대축척에 해당이 되고요.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 5개가 소축척이에요. 총 7개의 축척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게 축소된 비율, 작게 축소된 비율 이 뜻이 아닙니다. 대축척은 큰 모양이 나오게끔 축소된 비율, 작은 모양이 나오게끔 축소된 비율. 이게 대축척, 소축척의 개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이 찌부러진 거고 작은 모양이 나오니까 이거는 큰 모양이 나오니까 덜 찌부러진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까? 이게 훨씬 정밀할 겁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 상단부는 600분의 1로 등록하고 요 하단부는 6000분의 1로 등록을 하게 되면 도면 위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실제 모양은 이 모양인데 서로 다른 축척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한 필지는 무조건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모양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축척이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우리 토지 등기부는 한 필지별로 등기부가 하나씩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필지 일부를 등기하고 한 필지 일부는 등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등기하든지 말든지 이것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요거죠. 지목이 동일할 것. 이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딱 한 6, 7분만 더 할게요.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 토지는 논농사 토지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은 논농사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논농사 토지는 지목을 뭐라고 정해놨느냐면 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농사 토지는 필연적으로 관계수로가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논농사 토지는 밑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죠.
그래서 관계수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또랑입니다. 또랑. 그래서 논농사 토지는 보통 옆에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또랑으로 뽑아내고 적게 오면 공급을 해야 돼요. 또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거머리. 드물게 뱀도 있죠. 기억이 나요. 옛날에 할아버지 옆에서 이게 농사 지으시는데 저는 또랑에 가갖고 뭐 미꾸라지 잡다가 나오면 거머리 붙어 있고 운이 나쁘면 뱀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옛날 생각나세요, 선생님? 네. 뱀을 발견하면 저는 이제 곱게 자라갖고 도망 다녔는데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유일하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제 어릴 때는 독이 없는 뱀은 20원, 독이 있는 까치 독사는 150원 그랬던 것 같아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있죠. 백사 이런 거는 아니, 백사가 아니라 하얀 뱀, 백사 맞나요? 네, 그거는 뭐 10만원 100만원 뭐 이랬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또랑은 한자로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라고 불러요. 국어. 그래서 보통 시골에 이제 개발되지 않은, 경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논농사 토지는 보통 또랑이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사용 목적이 두 개로 갈리죠? 이게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두 개로 갈립니다. 사용 목적이. 맞습니까? 용도가 두 개로 갈려요.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체가 하나의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일지라도 한 필지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지목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그 지목은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요게 지목이 동일할 것, 일필일목의 원칙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등록해야 되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같은 뜻입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주된 용도, 주된 지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종관계를 판단해 보면 또랑은 논농사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논농사 토지는 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게 주된 용도가 되고 이게 종된 용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목은 뭡니까? 답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과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답으로만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이 돼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 토지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일본식 용어라서 용어가 생소합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 이 양입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3월달부터는 안 합니다. 왜? 11, 12, 1, 2를 했기 때문에 양입지.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출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뭐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요건. 두 번째, 뭐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요건은 정확하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보통은 우리 교재에는 보통 두 가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한 필지라고 그랬죠. 이게 주된 용도, 종된 용도라고 했는데 이 또랑은 논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하죠. 이때 이 또랑이 양입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입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주된 토지에 편익을 위해서 설치돼야 됩니다. 그렇죠?
주된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체가 한 필지니까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붙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요건은 주된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 필지니까. 세 번째 요건은 이 용도와 이 용도는 같다면, 용도가 같다면 양입지라는 개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로 축소한 겁니다.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될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요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 요건도 출제를 하는데 그림만 떠오르시면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제약. 두 번째죠. 양입이 될 수 없는 토지가 뭐가 있냐면 주종관계에 있을 때 이 종된 토지가 양입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더 이상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주종관계가 깨진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보실 거고요. 그럼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대지. 대지는 지목을 대라고 얘기합니다. 대지는 각종 비용이 투입이 돼야 돼요. 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정화조 시설, 각종 시설이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지목의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입니다.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한다면 이것도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100제곱미터입니다. 요게 10제곱미터예요. 양입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벗어난 건 아니죠. 초과한 건 아닙니다. 10%까지는 양입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것도 종된 지위를 벗어난 겁니다. 왜? 100평이에요. 100평을 종된 토지라고 할 수는 없죠. 저 100평만 있어도 강의 안 해요. 네. 물론 강남에 있다든지 이런 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합니다.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주종관계가 깨질 때 그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종관계가 깨졌으니까 종된 지위를 벗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된 지위를 벗어났으니까 양입지가 안 돼서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일필일목의 원칙상 지적공부는 하나만 등록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오늘 주로 11월, 12월 달에 했던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종료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요 강의 계획서 나가 있죠. 요만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와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할 거예요. 미리 예습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1월, 12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목차례도 보고 오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안 해 오셔도 돼요.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11월, 12월 달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목차례도 한 번씩 읽고 오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